서울의 집 문제 정말 심각하죠? 서울시가 이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야심찬 새 계획을 내놨는데요.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. 도대체 왜 서울에서 저렴한 새 집을 짓는 게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? 이 차트 좀 보세요. 와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2021년만 해도 15,000건이 넘었던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요.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. 심지어 2025년 상반기에는 아예 0건이에요, 제로. 이건 뭐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명백한 신호죠. 네, 바로 이게 원인입니다.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금리는 너무 높으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수익이 전혀 안 나니까요.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서울시가 아주 다급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안심주택입니다.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안심주택은 민간 개발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입니다. 특히 주거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, 어르신, 신혼부부,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해서 말이죠. 여기서 핵심은 위치 좋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. 자, 이 정책의 핵심적인 거래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. 아주 명확합니다. 개발자들은 지하철역이나 병원 근처 같은 누가 봐도 탐나는 땅에 건물을 지을 기회를 얻습니다. 그 대신 서울시는 용적률을 확 풀어줘요. 그러니까 건물을 훨씬 더 높고 더 넓게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. 그럼 개발자들은 그 대가로 뭘 하느냐? 바로 수익의 일부를 떼어서 저렴한 임대주택과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돌려주는 겁니다.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셈이죠. 그런데요, 이렇게 취지가 좋은 정책도 아까 보신 그 건설 시장의 한파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가 꽁꽁 얼어붙은 건설 시장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4가지 중요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 이 문구는 서울시 내부 보고서에서 나온 말인데요. 정책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. 다른 유형의 주택과는 달리 특히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신청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바로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. 기존에는 청년 안심주택은 무조건 100% 임대로만 공급해야 했거든요. 이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너무 어려웠겠죠. 그런데 이제 전체 가구 수의 최대 30%까지는 일반에 팔 수 있게, 즉 분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. 개발자들에게 이러면 돈 벌 수 있다는 확실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서 사업에 좀 뛰어들라고 유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. 이 숫자가 방검정의 변화가 왜 필요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새로 접수된 청년 안심주택 사업 제안이 놀라지 마세요. 단 한 건이었습니다. 시장이 그냥 완전히 외면했던 거죠. 이러니 청년 주거 안정이란 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 밖에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들이 있는데요. 우선 분양 비율을 살짝 바꾸는 그런 사소한 변경 때문에 사업 전체가 멈추지 않도록 절차를 확 줄였고요. 또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더 줘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비주거 공간 비율 기준도 명확하게 통일했죠. 한마디로 사업의 발목을 잡던 자잘한 규제들을 풀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정책 변화가 여러분, 그리고 우리에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. 개발자들에게 돈이 되게 만들어주되 그 이익은 반드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공의 규칙을 따를 때만 가능하도록 설계한 거죠.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공공의 문제를 풀려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당근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일반적인 3종 주거지역 땅은 용적률이 250%인데 안심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가 그 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용적률을 400%까지 올려줍니다.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요, 무려 680%까지 지을 수 있게 돼요. 이건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는 대신 개발자는 땅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해야 하는 거고요.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바로 이분들을 위한 겁니다.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,
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,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, 그리고 계속해서 급증하는 1인 가구까지요. 교통 편리한 좋은 위치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과연 서울의 주택 시장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하나의 큰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면 그 결과가 결국 더 많은 저렴한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서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. 하지만 진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. 과연 이 강력한 인센티브가 꽁꽁 얼어붙은 건설 시장을 녹이기에 정말 충분할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민간 개발자의 이익 추구와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목표 사이에서 과연 서울시가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.